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중심 상업지구내에 있는 건물이 잇따른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민에게 공포를 주입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군 철수와 종전을 촉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한 박노벽 교수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이틀 만에 모스크바의 버나가에 드론 공격을 고층 건물들이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해지는데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곳에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이제 그 모스크바시가 굉장히 뭐 우리 서울시만큼 조금 더 넓죠. 넓으니까 이 지금 그 드론이 떨어진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비즈니스 센터라는 그 모스크바 시티를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코엑스 정도, 강남역 정도 되는 데인데요. 거기 한 50층 뭐 이런 번화가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경제 관련 부처들이 있고 우리 코트라도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한 50층 건물에 이제 드론이 아마 이제 전자 교란 장치에서 이제 떨어진 거가 이제 창문에 이렇게 파손이 돼서 경비병이 다치고 뭐 이런 정도고 다른 거는 이제 그 모스크바 이제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는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셨겠지만 5월 달에 이제 크레물린 궁에 드론이 저녁 때 떨어진 게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6차례 지금 그거 이후로 6차례니까 앞으로 이런 드론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지금 또 부누코바 공항이라고 이제 모스크바에는 공항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스펠메체보라는 이제 큰 공항 말고 거기도 이제 잠시 폐쇄될 정도로 그 비행 운항도 잠시 중단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좀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도 이런 불안감 또는 뭐 대개들은 또 참을성이 있고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예사치 않다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공망이 러시아에 있을 텐데 이게 다 격추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 격추를 이제 드론이라는 게 이제 작은 물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공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일부 격추도 하지만 이제 대개 이제 전자교란 장치로 그 움직임이 이제 그 목표물에 가지 않도록 하는데 결국은 도심에 떨어져야 하는 거니까 어딘가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파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격추하기는 힘든 조건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공항도 이제 폐쇄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민간 여객기에는 뭐 피해가 없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뭐 그 대규모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불안감 또는 뭐 일부 시민들은 뭐 이사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의 그런 의견도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둔감하게 의견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 번째는 최근에는 또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난달보다 조금 한 40%에서 45%는 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공포감이나 이제 좀 새벽에 되게 떨어지니까 새벽 3시, 4시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잠결에 전부 놀래고 그래서 키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계속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뭐 모스크바도 그런 상응한 피해를 봐야 한다 하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측의 이제 그 보복감 이런 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드론 공격을 행한 주체가 어디인 것이냐. 그럼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인정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급적 피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 드론 공격의 기본적인 배경이랄지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했다라고 막 그 발표는 안 해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공격이 있은 다음에 이게 이제 러시아 영토로도 전쟁이 이제 이게 커져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중심부 모스크바의 러시아의 중심부라든가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서 뭐 간접적으로 이걸 시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금 다 군 첩보부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은 뭐
지난번에 그 한 1, 2주 전에 오데사 항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전격적으로 러시아가 한 5일간 네. 그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흑해 곡물 협정 파기가 된 후에 곡물을 이제 수출이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 뭐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뭐 쉽게 생각할 수는 있고요. 또 그에 딱 덧붙여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가 공격 능력도 이제 갖추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모스크바에 인식시켜주는,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일종의 생각합니다. 공포를 주입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분석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술을 아예 바꿨다 이렇게까지도 봐도 되겠습니까? 뭐 병행한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 군사 그 대공세가 6월 초부터 있었는데 네. 진전이 그 동안에 약간의 이제 진전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그 진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상황에서 서방이 좀 이게 약간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이제 다른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양면 전선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술을 좀 다각화하는 이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걸 빨리 휴전을 해라 하는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제 전쟁을 해봐야 큰 득실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공격 능력을 우선 가져서 그런 협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키예프라든가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그게 사실 그 당사자인 모스크바 러시아도 이게 피해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상응 조치를 지금 취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왜 우리 집에서만 지금 이렇게 부서지고 있느냐? 예. 그 공격한 공격 측에 이제 집도 좀 부숴야겠다 하는 건 당연한 그런 그 보복 심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좀 이렇게 교착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를 좀 압박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좀 군사적인 존재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사용한 드론이 네. 본토 그 우크라이나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지금 최소 우크라이나의 자체 제작된 네. 드론일 것이다라고 해서 네. 또 우크라이나의 공격일 것이다라는 것이 추정되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자체적인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떤 배경이라고 봐요? 네, 그 동안에 이제 이 드론의 효과, 그러니까 이란 쪽 드론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그 동안에 외국제, 특히 앞으로 나올 이제 중국산을 좀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 단체들이 모금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크라이나 산을 만들어야 외국에 의존하는 것, 특히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예. 자체적인 능력을 가져야겠다는 게 첫째고요. 예. 그것도 대단합니다. 하여간 50만 불, 어떤 단체는 한 50만 불, 뉴욕타임즈에서 그걸 보도를 했던데요. 네. 예. 다른 단체는 한 80만 불 이렇게 또 그 모금을 해서 예. 그걸로 이제 드론을 이제 개발하는 비용을 쓰고 네. 그럼 정부는 뭐 했냐? 정부도 한 1억 불 작년에 그걸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떨어진 이런 그 드론도 그 일환이라고 그러고요. 대개 지금 모스크바까지 아마 그 국경에서 한 450km인데 이 지금 개발된 드론이요? 드론이 예. 한 800km, 6시간 800km를 날아가는 네. 그런 장거리 그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그 자체적인 능력을 개발했고 앞으로 해상 드론도 해서 네네. 이제 흑해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이제 모스크바에 보여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좀 중국산 드론에 좀 의존하는 모습들을 네, 네. 보였는데 네, 마침 네. 또 중국이 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네. 드론의 수출에 대해서 이제 네. 통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네. 이거는 좀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 계세요? 뭐 중국은 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중립이면서 이제 이득을 상당히 취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번에 이제 DJI라고 이게 굉장히 상용 드론인데요. 중국산 이제 제품 이름인데 DJI 이게 전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뭐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이 보니까 자기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한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30분 이상을 비행을 하든가 아니면 7kg 정도의 중량을 다룰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한 2년간 이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는 이란제 드론을 계속 썼기 때문에 네. 자체 개발을 이제 목표로 이제 막 움직이겠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중국산은 아니더라도 자체 드론을 아무래도 이제 양산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도모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럼 당장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당장은 보세요? 당장은 뭐 지금처럼 이제 상용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수류탄을 이제 넣어가지고 네. 참호에다 던지고 또 자살 드론 형식으로 썼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재고가 떨어지면 이제 중국산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드론을 지금 막 수출을 하면 네.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려는 것은 네. 어떤 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대한 뭐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금속 그 두 가지 게르마늄인가 이런 예. 금속도 지금 수출 통제하겠다 그렇고 이 드론도 통제하겠다 해서 중국의 이제 존재감을 서방이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니까 우리도 레버리지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이게 아마 좀 우크라이나에 조금 더 좀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이란제를 이제 많이 수출을 해서 수입해서 가지고 있는 러시아 입장보다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은 많이 아픈 거는 서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방이 많이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많이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좀 중요한 미국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모스크바에 연일 드론 네. 공습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 내고 있습니까? 미국은 가급적이면 이게 확전이 안 되면서 어떻게 이제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이게 미국이 이제 한 780억 불의 이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면서도 미국산 무기로는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하신 대로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거 상대방을 어쨌든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체 이런 무기를 써서 하는 거는 미국이 이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는 이제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그런 행동을 나설 텐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협상에서의 어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입지를 넓혀가는 예.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쇼이구 장관, 러시아 쇼이구 장관이 북한을 이제 갔잖아요. 네, 전쟁 맞습니다. 중에 네. 북한을 갔기 때문에 네. 왜 갔고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눴겠느냐 많은 네.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건 첫째로 제일 다급한 건 뭐 브링컨 국무장관이 얘기했듯이 이제 무기를 좀 얻어보려고 간 거가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그 동안에 왜냐하면 와그너 그룹이라는 그 무장 단체, 그 민간 그 회색 단체를 통해서 네네. 거래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네. 또 실제 그런 무기들이 어떻게 입수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이제 와그너 그룹을 어떤 그 국방부 산하로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 가서 이제 와그너 그룹 그 거래가 아니고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마 논의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북한이 그 동안에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외교적인 고립이 있을 때 네.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반대를 하면서 지지를 하는 그렇죠.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상응하는 그 성의를 보인다고 그럴까요? 러시아 쪽에서는 뭐 그런 게 있고 또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도 그동안에 쭉 사실은 먼저 그런 무기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작년 10월 말에 뭐 발다이 클럽인가에게서 푸틴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과도 아주 잘 지내는데 북한하고도 이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뭐 한국이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약간 오도된 그 표현을 했어요. 뭐 그런 연장선에서 자꾸 이걸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반도 내에서의 이런 이제 북한과의 러북 간의 긴밀한 그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고 또 앞으로 이제 9월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런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참석해 왔는데 네. 이제 거기 계기로 아마 북한을 좀 방북해 달라 하는 요구도 아마 이번 쇼이구 장관 왔을 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그런 그 지원에 대한 정리, 두 번째는 이런 외교적인 거기에 대한 답례 겸 이렇게 서로의 이제 교류의 계기가 를 만들어 보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기 거래가 러북 간에 있으면 그거 제재 대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죠. 당연히 유엔 안보리 2017년부터 굉장히 긴 그 종합적인 포괄적인 2270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3월에도 아마 그런 제재위원회에서 제기가 됐던 걸로 보도도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보리라는 게 뭐 역시 이제 거부권 가진 이제 러시아가 네. 뭔가 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독자 제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무부에서도 그 독자 제재를 이제 한국과 협의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러시아는 이게 제재 대상임을 알면서도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했다는 것은 뭐 네.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제 탄약도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내에서의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평화냐 아니면은 이런 대치냐 뭐 이런 부분을 두고서 러시아도 이제 그 동안에 그 하나의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갖겠다 하는 이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뭐 러시아하고도 소통도 나름대로는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은 하여간 물밑으로든지 강하게 제기를 하고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본인이 동의한 네, 네. 결의안을 본인이 스스로 시간이 지났다고 그거를 무력화하는 네. 그런 행위는 러시아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지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좀 당당하게 지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를 좀 보면은 다음 달에 이제 네. 유엔 총회를 네, 찾아서 네, 네. 평화 공식을 좀 호소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있는데 네, 이 네. 평화 공식이라는 네.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G20이 아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을 때 본인이 이제 화상회의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0개 항인데 거기는 당연히 뭐 러시아 군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철수를 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 전쟁 책임자들을 형사사법재판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하고 또 전쟁 피해를 당했으니 피해를 복구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네.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그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더니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상당히 포괄적인 제안을 했던 건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최대치를 이제 높인 거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총회에서 아마 참석을 하면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유럽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 보니까 개도국들이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문제든지 이런 가뭄이든지 식량 부족이든지 이런 데 고통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인색하냐 하는 불만이 굉장히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호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앞으로 유엔 총회가 굉장히 전후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가 지금 거의 뭐 러시아의 그런 거부권으로 네.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서 이걸 기반으로 러시아의 어떤 그 지금 3천억 불 해당되는 중앙은행 구자의 그 동결된 자금을 쏟아야 된다 하는 뭐 정치적인 그런 지지라든가 예.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유엔 총회
뭐 지금 푸틴 대통령은 아마 불참할 거로 그렇죠. 보이고 예, 예.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회담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네. 되네요. 네.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이 또 가겠습니까? 뭐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러시아하고도 좀 관계도 맺고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걸 먼저 조금 예비 회의 비슷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유엔까지 이제 확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우디는 이것이 빨리 전쟁이 좀 종식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중재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전쟁의 양상도 지금 한치 앞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공세가 조금 진전이 어렵지만 어떤 이제 돌파구가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 그래서 2달 정도가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런 과정에서 이 선거가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도 있고 러시아 뭐 대선은 크게 뭐 그냥 잘 지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쟁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평화 내지는 정전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G7 지난 7월 11일 회의가 있었을 때 다자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적인 그런 협정 그걸 맺어주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는 포맷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간의 그런 안보 협정에 관한 협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구성되는 걸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으로 인한 영토를 다 회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동시에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로서는 다 회복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전쟁이 상당히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종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애교적인 노력이 병행돼서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뭐 국제 회담 등 국제 흐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 지내신 박노벽 전 한국외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